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가득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프로젝터 화면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5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었던 피해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에어컨 바람이 은은하게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강의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융감독원 인증 강사로 활동하며 매달 200명 이상의 어르신들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당했던 사기 수법과 여러분이 절대 속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는 누군가 핸드폰 카메라로 화면을 찍고 있었고 앞줄의 한 할아버지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셨죠. 형광등 불빛 아래 그분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년 전 그때의 제가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렇게 맑은 봄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당당하지 못했고 이렇게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단 1,000원도 남아있지 않았고 30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 2억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뒤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을 말이에요.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다니던 은행을 정년 퇴직한 지 2달째였고 인천 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거실 창문으로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베란다에서는 제가 키우던 장미가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산책을 나가신 상태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일하는 서울 시내 번호가 떠 있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조사팀 김재훈 조사관입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고 배경에서는 사무실 소음과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니 왠지 긴장이 됐죠. 네,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김재훈이라는 사람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불법 대출 사기 행각이 적발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그는 서류 넘기는 소리를 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난 3개월간 23건의 불법 대출금이 입출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계좌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제 주거래 계좌였죠.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10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김재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피해자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죠. 아, 그럼 제가 피해자라는 거죠? 그러자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고객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택배를 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는데 제 귀에는 오직 그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고객님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3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김재훈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고객님 계좌를 안전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죠. 저는 33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금융 사기를 봐왔습니다.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당부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당황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라는 말, 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말,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냉장고에서는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TV에서는 드라마 주제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안전계좌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메모지와 펜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2번이나 떨어뜨렸죠. 국민은행 000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안전관리팀입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를 이체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재훈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전액을 이체하셔야 안전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전액이요? 그럼 2억 3천만 원 전부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3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았고 보너스도 거의 저축했으며 퇴직금까지 합쳐서 만든 노후 자금이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범죄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어요. 33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거실 벽시계는 10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전이었지만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고객님, 시간이 없습니다. 김재훈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정말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뱅킹 앱을 켰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화면을 터치하는 제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메뉴로 들어갔어요. 받는 분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도 김재훈은 계속 전화를 끊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 번호가 안전계좌입니다. 그가 확인해 줬습니다. 저는 이체 금액란에 2억 3천만 원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큰 숫자가 떴을 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1985년 새내기 은행원으로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월급 35만 원을 받으며 그중 10만 원을 저축했던 20대의 제가 보였어요. 결혼하고도 맞벌이하며 매달 50만 원씩 모았고 아이 키우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저는 명품 하나 사본 적 없었고 해외여행도 단 한 번 가본 게 전부였어요. 오로지 노후를 위해서였죠. 그 모든 세월이 핸드폰 화면 속 숫자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왜 안 하세요? 김재훈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이체 실행 버튼을 눌렀죠.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보안카드를 꺼냈어요. 플라스틱 카드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허둥지둥 주워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거실 바닥 대리석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전 10시 48분 제 통장 잔액이 0원이 되는 순간이었죠.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뚜마이너스 하는 통화 종료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는 서둘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대표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거기 불법 금융조사팀 김재훈 조사관 계신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객님, 저희 금융감독원에는 그런 부서도 없고 그런 직원도 없습니다. 여직원이 말했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계속 중얼거렸죠. 33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던 제가, 수없이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제가 가장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였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고 봄 햇살은 따뜻했으며 베란다의 장미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인생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다녀왔소. 남편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신 거였죠.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72세의 남편은 건강했고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저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3년 동안 모은 돈을 단 18분 만에 날려버렸다고 어떻게 말할까요? 왜 그래?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돈 없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소리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는 전화,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 그리고 2억 3천만 원이 사라진 것까지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냈어요. 오전 11시 10분이었죠. 남편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33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허리를 다쳤고 그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죠.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 2층 민원실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옆에서는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손자가 사고 났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보냈는데 복도에서는 경찰관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피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컴퓨터에 타자를 치며 들었죠.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메모지에 적어둔 번호를 불러줬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된 대포 통장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범인들은 이미 돈을 인출해서 여러 계좌로 분산시켰을 겁니다. 조사실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그 빗방울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단 한 푼도 못 찾나요? 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비가 제법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집으로 향했죠. 옷이 다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물을 튀기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걸었어요. 33년의 세월이 2억 3천만 원이 제 모든 노후 계획이 단 18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말했죠. 은행에 전화해봤소. 이체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18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 전화를 받았을까?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
33년간 은행에서 일했으면서 왜 몰랐을까 같은 생각이 끝없이 반복됐죠. 옆에서는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래 계좌는 0원이었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에 겨우 5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고 있어서 집은 있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죠. 남편의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제 퇴직연금 월 60만 원, 합쳐서 14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야 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통장을 쌓아두고 바라보니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수없이 말했던 제가 정작 본인이 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까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저는 겨우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끊고 나니 창피함과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3년간 함께 일했던 후배였어요. 선배님, 요즘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후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죠. 선배님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그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5월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건물 2층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죠. 한 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따뜻한 차 냄새가 났고 창문 밖으로는 종로의 풍경이 보였어요.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시작했죠. 저는 작년에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1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들 사칭 전화로 8천만 원을 보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33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한 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행원이셨는데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가장 잘 알아야 했는데 당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찰관 출신으로 피해자 모임을 이끌고 있던 김동철 씨를 만났어요. 65세의 그분은 퇴직 후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계셨죠. 저도 퇴직금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김동철 씨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은행 경력이 있으시니까 저희와 함께 예방 교육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당한 사람인데 무슨 예방 교육을.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속는지 왜 속는지를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죠. 회의실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퇴근 시간의 차량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모임에 참석했고 보이스피싱 수법을 공부했어요. 경찰청 자료를 분석하고 금융감독원 보고서를 읽었으며 최신 사기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자료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3개월 후 처음으로 작은 노인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부천의 한 노인정이었는데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고 벽에는 건강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33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한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행원도 당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순간의 공포와 당황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그날 강의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죠. 검찰청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 번호로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어요.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신고를 했고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5천만 원을 지켰어요. 일주일 후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당한 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은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김동철 씨의 도움으로 금융감독원 예방 강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교육센터에 매주 화요일마다 갔죠. 강의실에는 저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로 나서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당한 만큼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죠. 교육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융 법규를 다시 공부해야 했고 최신 사기 수법을 분석해야 했으며 강의 기법도 배워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만들고 연습했습니다. 거실 책상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자료들이 쌓여갔죠. 남편이 커피를 갖다 주며 말했어요. 당신 은행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구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일이에요. 1년 후 저는 금융감독원 인증 예방 강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자격증을 받던 날 금융감독원 대강당에는 100명의 수료생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보이스피싱 피해자 출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격증을 받을 때 객석에서는 남편이 박수를 쳐주고 계셨죠. 1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였어요.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건이었어요. 작은 노인정이나 주민센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실제로 당한 사람이 강의하니까 더 실감난다. 은행원 출신이라 전문적이다 같은 평가가 나왔어요. 강의 요청이 점점 늘어났고 2년째에는 한 달에 10건 이상의 강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문화센터에서 강의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200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대강당은 만석이었고 뒤쪽에는 서서 듣는 분들도 계셨죠. 저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전 2억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33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지만 단 18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죠.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나요? 진짜 경찰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족이 다쳤다는 전화가 오면 어떡하죠?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강당 조명은 밝았고 창밖으로는 가을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날 강의 후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선생님, 저도 작년에 당했어요. 1억 원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죠.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요. 저는 그분을 안아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제 자신을 원망했죠.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강의를 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속인 거죠. 우리는 피해자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서울시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니어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의 전담 강사가 되어달라는 거였어요. 월 300만 원의 강사료와 함께 전용 사무실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했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좋소.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시니어복지센터에 전용 강의실이 생겼습니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빔 프로젝터와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편안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벽에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센터라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김동철 씨도 오셨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회당 100명씩 수강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항상 마감이었죠. 대기자가 2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어르신들의 진지한 눈빛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며 말했죠. 보이스피싱을 알고 배우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4년째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고 싶었어요. 시니어를 위한 보이스피싱 완전 대응 가이드라는 제목으로요. 6개월 동안 집필했습니다. 거실 책상에서 매일 밤 10시까지 원고를 썼어요. 실제 사례 100가지를 분석했고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으며 QR코드로 연결되는 영상 자료도 만들었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원고입니다. 출판하고 싶어요. 편집자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6개월 후 책이 나왔습니다. 서점 실용서 코너에 제 책이 꽂혀 있는 걸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5년 전 모든 걸 잃고 절망했던 제가 이제는 책까지 낸 거였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예방 전문가가 된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강남구 교육센터 강의실에 서 있어요. 오늘도 100명의 어르신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이 떠 있고 저는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죠. 이런 전화가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5년간의 경험이 묻어나는 목소리예요. 강의를 마치고 쉬는 시간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선생님, 제 딸이 선생님 책 읽고 저한테 꼭 강의 들으라고 했어요. 그분이 가방에서 제 책을 꺼냈습니다.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펜을 들고 책에 사인을 했죠. 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렇게 적어드렸어요. 강의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강의료로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2억 3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다시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국민연금과 제 강의료를 합치면 이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강의 어땠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대답했죠.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5년 전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으니까요. 그날 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조사팀.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5년 전 그 목소리, 그 말투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세요? 상대방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이 전화 녹음되고 있고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는 저를 두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예전의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왜 속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안 속아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통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후련했습니다. 5년 전에는 당했지만 이제는 당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 섰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어요. 어제 저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죠. 5년 전에는 당했지만 어제는 안 당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수법을, 그들의 말투를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선생님, 제 어머니가 선생님 강의 듣고 보이스피싱 전화 끊으셨대요. 그분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3천만 원을 보낼 뻔했는데 선생님 강의 내용이 생각나서 바로 끊으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이나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6개월 후 저는 KBS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방송을 했어요. 방송국 스튜디오는 처음 가봤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 수백 번의 강의를 했으니까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당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의심하세요. 모든 전화를 의심하세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가족이 다쳤다는 전화도, 경찰이라는 전화도, 은행이라는 전화도요.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세요. 방송 중에 청취자 전화가 왔어요. 70대 할머니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작년에 5천만 원 날렸어요. 너무 자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금 위로가 됐어요. 방송이 끝나고 PD가 말했어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도 될까요? 그해 12월 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라는 명목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상패를 받을 때 객석에는 남편과 강의를 함께 들었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 더 큰 걸 얻었구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돈은 잃었지만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악몽을 꿨어요. 그날의 전화, 그 18분이 반복되는 꿈이었죠. 2억 3천만 원을 이체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보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옆에서 남편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소. 이제 다 지나간 일이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통장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속지 않았다면 지금쯤 2억 3천만 원이 있었을 텐데. 그 돈이 있었다면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저는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75세쯤 되어 보였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찰청에서 왔다면서 1억 원을 보내라고 했는데 선생님 강의 내용이 생각나서 바로 끊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노후 자금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2억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지만 제가 지켜준 돈은 수십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요. 5년간 제 강의를 듣고 보이스피싱을 막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잃은 돈은 아깝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거실 창문 밖으로는 겨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제가 잃은 2억 3천만 원은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고 계좌 추적도 실패했으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돈은 영원히 사라진 거였죠. 가끔 통장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그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잃고 충격으로, 그 후유증으로. 저는 그분을 안아줬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제 일의 무게를 느꼈어요. 단순히 돈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속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강의실에 서 있습니다. 매주 2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알리고 있어요. 제가 잃은 2억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제가 지켜낸 것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백 명의 노후, 수십억 원의 재산, 그리고 그분들의 존엄성을요. 오늘도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강의 듣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요. 고맙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소. 따뜻한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5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죠. 우리 함께 잘 이겨냈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잃은 건 여전히 아팠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도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줬어요. 잃은 것은 크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 눈처럼 하얗게 덮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요? 아니, 아마 평생 못 지울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웠습니다. 내일도 저는 강의실에 설 거예요. 또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고 제 경험을 나누며 그분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 도울 겁니다. 2억 3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겠지만 제가 만든 의미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밤이 깊어가고 남편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통장을 확인했어요. 3,500만 원.
5년 전 영원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2억까지 가려면 아마 평생이 걸릴 거예요. 아니, 평생 가도 못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다릅니다. 돈을 잃었지만 스스로를 찾았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발견했으며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강의 준비를 다시 확인했어요.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이 추가되어 있었고 새로운 예방 방법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저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삶을 찾은 여자의 하루가요. 완벽한 행복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고 후회도 있으며 분노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고 희망을 키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